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맨 먼저 했던 내용은 이 환경과 생물이란 큰 타이틀을 가지고 환경이 뭐고 생명체가 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 환경이라는 것은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환경 크게 구분해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환경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자연 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순치 환경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인조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사람의 손이 전혀 가지 않는 강이나 바다나 산이나 사막이나 이러한 걸 우리는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순치 환경은 사람이 자연 환경을 좀 변화시켜 가지고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낸 그런 환경, 예를 들면 농지라든지 목장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걸 우리는 순치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연 환경은 여기는 아무런 뭐랄까 오염도 없고 저절로 다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순치 환경은 사람이 좀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또 농사를 지려면은 거기에 트랙터도 이용해야 되고 사람의 노동력도 들어가게 되고 또 비료도 넣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오염물질, 폐기물질도 만들어져 나오게 되고 하는 그런 환경이 순치 환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조 환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이에요. 자연 환경과는 정반대죠. 가령 도시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환경인데, 이런 환경은 인조 환경이 되죠. 또 공항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그런 기관들은 인조 환경으로서, 여기에는 그 환경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힘이 들어가야 되고, 가령 우리가 켜놓은 전등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게 없으면 작동이 안 되죠. 그냥 전기가 딱 나가버리면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되고 모든 게 그냥 스톱이 돼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인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은 반드시 오염물질이 생기고 폐기분이 나오고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인조 환경이 되는데, 이런 환경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점점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자연 환경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주 안에 많은 수십억 개 이상의 그런 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의 별이에요. 우주에서 보면은 하나의 별인데, 그렇다면 이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태초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뭐 100년, 200년이 아니고 46억 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과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태초에 말할 때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나중에 성경과 이 과학과 관계도 한번 시간이 나면은 한번 말씀드리고, 또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46억 년이라는 말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뭐 대학생들 시험 볼 때 그렇게 답을 쓰는 것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오래됐다고 말하는데, 오래됐단 말을 이렇게 연도로 표시하면 조금 더 달라요. 그리고 생명체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35억 년 전, 35억 년, 한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인 아주 단세포 생물, 아주 원시적인, 요새 같으면은 세균과 같은 그런 생물들이 약 10억 년이 지난 35억 년에 만들어졌고, 육상식물, 우리가 보는 소나무나 참나무나 무슨 모든 식물들이 지구상에 나와서 번성하게 된 때는, 아주 무성하게 나타난 때는
약 지금부터 5억 년 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5억 년 전. 그리고 지구상의 파충류, 척추동물인 파충류가 번성하게 되고, 우리가 아주 그냥 만화에서나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공룡이 나와서 지구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는 약 한 1억 8천만 년 전 파충류가 번성했던 때가 중생대가 되는데, 이때가 되어지게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짐승들, 포유류, 네 발을 가지고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지구상에서 나왔던 때, 번성했던 때는 약 6천만 년 전이 되어지게 되죠. 6천만 년 전. 아주 긴 기간입니다. 아주 긴 기간이고, 그렇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은 지구에 없었어요. 흔적도 없었고 지구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나오는데, 아주 원시인의 경우에는 100만 년 전에도 나왔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지구에 나타났던 연대는 화석의 증거로 봤을 때 약 한 4만 년 내지 6만 년 전, 이때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인구가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인구가 출현했던 때는 약 한 6만 년 전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46억 년이 너무나 기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좋게 그 긴 기간을 46억 년을 1년이라고 봤을 때 1월 1일 0시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4월 1일쯤 됐을 때 최초의 지구상에 생물이 나와요. 아주 세균, 박테리아가 그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다른 생물은 없었고, 그리고 11월 29일쯤 됐을 때, 5억 년 전인 11월 29일이 됐을 때 육지에 지금과 같이 식물들이 온 지구상에 아주 번성하게 되죠. 번성한 때가 바로 11월 29일인 훨씬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룡이 나왔던 그런 시대가 12월 18일, 그리고 공룡이 사라지고 짐승이, 포유류, 사자나 호랑이나 또는 개나 이와 같은 생물들이 번성했던 때는 12월 27일이 되어지게 되죠. 이게 6천만 년 전. 우리 인류는 그러면 언제 나왔느냐? 1년으로 따져보자 하면은 1년의 맨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 10시에, 이제 2시간만 있으면 이제 바로 지금 끝나는 시간이죠. 지구가. 이렇게 10시에 우리 인류가 나오게 되는 이런 때가 되는데, 이 도표를 만들어낸 이유는 지구상에 많은 동식물이 있지만은 우리 인류가 맨 나중에 나왔다. 맨 나중에 나와서 우리 인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강의의 결론이 되어지는 부분도 되지만은, 이렇게 마지막 나온 인간이 번성하고 인간이 지구를 막 이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지구에 많은 문제가, 뭐 기후가 변화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다른 원인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거의 끝장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2100년까지 똑같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이 지구가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30년이나 50년만 지나도 지구에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더울 때는 매우 덥고 추울 때는 매우 춥고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되고, 그런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과 같은 그런 때는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이 문제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자세히는 못하지만은
아주 개념적인 그런 내용이라도 접근하려고 이 강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한 강의는 여기까지, 이 다음도 있지만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지구라는 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이게 유엔에서 목표로 하는 사회가 되겠어요. 앞으로 21세기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발전하려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인 수입이 올리고 또 발달하고 발전하고, 이걸 국가마다 계속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빈부차가 아주 심해지게 되고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되 21세기,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은 환경적으로, 첫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모토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나와서 경제 발전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대통령이 나라를 더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경제 개발한다니까 그냥 4대 강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아주 어렵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고, 돈이 어떻게 해서 돈을 좀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앞으로의 사회는 환경적으로, 첫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사회를 말하게 될 거예요. 보니까 시흥시의 모토가 미래를 키우는 생명의 도시라는 말로 시흥시장은 그렇게 아주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더라고요. 이거 매우 잘 세운 그런 목표였다. 생명의 도시란 말을 저는 시흥시에 오자마자 딱 보고, 뭔가 좀 다르구나, 분위기가 다르구나. 그래서 내 여기 강의 오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지속 가능한 사회, 그러니까 우리 수강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은 좀 암기를 해두세요. 어디 나가서 토론할 때 사회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는 이 문제를 강조해야 돼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삶의 질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환경이 악화돼 버리면은 살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해요. 또 그 문제로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병들어가고 있고 병들어갈 것이고, 또 생을 온전하게 이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런 분들도 나오게 되는데, 환경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이 사회가 환경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환경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이건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아주 미개발국이죠.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인구가 막 증가를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거의 증가되지 않는 데 비해서 그쪽에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또 지속 불가능한 자원을 이용을 하고 있다. 한번 써버리면 다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자원, 예를 들면은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한번 써버리면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원을 지속 불가능한 자원이다. 지속 가능한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태양이죠. 태양은 그대로 오래도록 쓸 수 있고 뭐 그런 자원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빈곤해지는 것. 우리가 환경 문제가 나빠지는 것은 가난해지기 때문에 있는 자원마저도 다 막 이용하려고, 특히 북한과 같은 경우에 먹을 수 있는 자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있는 자원도 막 깎아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져도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시장 가격의 경제적인 가치와 이익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잘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자연을 이해를 못하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상당히 좋아지게 되는데 경제가 개발도상국가 같은 나라는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이 사회가, 지구에 나오는 모든 조건들이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지금까지는 오염을 정화시키는 일만 했는데 오염 정화시키는 일보다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폐기물이 나오면 그냥 태우거나 묻어버리거나 하게 되는데 폐기물이 좀 적게 나오도록, 안 나오도록 하는 일, 그 다음에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물종이 사는 장소를 보호하는 일, 환경을 파괴된 그러한 장소는 다시 환경을 원래의 모습대로 바꿔주어야 하는 일. 앞서 4대강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4대강으로 파괴가 되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대로 만들어줘야 되죠.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보건, 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지구가 온난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인데, 과거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고 대통령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2007년도에 강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책도,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책도 배포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기후학자들이 모여서 큰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기후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해보고 분석해 보았던 결과 지구 온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원인은 화석연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름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와 같은 원인들이,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것들이 주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기후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30년이나 40년 후가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고 홍수와 가뭄이 반복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류의 삶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아주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혹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불편한 진실, 좀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은 2007년도 지금도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은 아주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당시 2007년도에 엘고호 대통령과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그 단체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는
이런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바로 도시에 이렇게 물이 침수가 되고 얼마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좀 오래됐지만은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리오데자네이루, 지난번 올림픽을 개최했던 그런 나라지요. 거기에서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지구는 장래가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구의 삶을 바꿔내야 된다 해서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각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과학자들, 또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많은 수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두고 리우 환경회의를 두고 아마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회의는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회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많이 모여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던 회의가 바로 이 리우 환경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우 환경 선언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자연을 보존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도 앞으로 장래가 없다.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온난화를 방지를 해야 된다. 국가와 국가 간에 협약을 해서 방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자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동식물들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마다 자연을 만들어주고 있고 자연을 환경이 잘 돌아가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물들이 만 죽어가고 있다. 멸종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물들을 잘 보호하자. 보존시키자. 이것은 나라마다 책임을 짓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의제 21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의 그 지역에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시키는 어떤 기업가들 또 지자체의 그 임원들 그리고 시민들 세 단체가 모여서 그 지역의 환경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문제만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해결 방법까지도 알아내서 그걸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단체가 의제 21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국가에도 있고 아마 시흥시에도 의제 21이 있죠. 있죠? 의제 21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할 중요한 문제가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 시흥시의 환경 문제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일.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 이거 시민단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혹시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거기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직접 함께 노력을 해가는 일도 매우 국제적인 문제가 되죠. 그 지역의 문제를 세계적으로 아주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도 대학에 있을 때 2000년도에 전주시에 의제 20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제 20일에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기업과 시와 이렇게 한데 합쳐가지고 전주시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전주천이 오염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시민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논의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그 문제를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해서 전주천을 매우 깨끗하게 만들어냈어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그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비쳤던 데이터가 되죠.
지구 환경을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우주 안에 하나의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밤하늘 보면은 많은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구도 이렇게 반짝거리고 빛이 나고 있는데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태양 쪽으로는 금성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또 가장 가까운 별이 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가장 가까운 아주 형제 별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금성이 있고 화성이 있는데 이 별들이 생긴 것은 똑같이 태양계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졌는데 이산화탄소의 성분을 보게 되면은 금성의 경우에는 98%나 되죠. 그리고 화성을 보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몇 %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가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0.03%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 온난화도 원인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라고 그러죠. 탄산가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0.03%가 있는데 이것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동차가 매연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또 공장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가정에서도 나오게 되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온다. 이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성과 화성은 똑같은 태양계에서 나온 별인데 지구만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적은가? 그런데 이제 봐서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산소의 경우에는 금성이나 화성의 경우에는 산소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중에는 산소가 20%나 있어요. 산소가 전부가 아니고 80%는 질소고 20%가 산소인데 이 산소를 우리가 들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어요. 질소는 아무 영향도 없고 이 산소를 들어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몸속에 허파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피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면은 이 산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우리가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음식이 다 뭐냐면은 영양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성분으로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것이 더 아주 간단히 적은 분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또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물질로 우리 피 속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어요. 녹아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몸에 계속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었어요?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태워야 돼요. 태워야 이걸 우리는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산화시킨다. 산소와 결합시킨다. 태워야만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요. 숨쉬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호흡할 때 거기에 에너지도 나오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도 나와요. 그 이산화탄소는 또 콧구멍으로 또 배출이 되고 그 산소가 바로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내주기 위해서 산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내가 지금 산소를 마시고 있다. 전 시간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은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숨 못 쉬어서. 공기가 없어서 못 쉬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들여 마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산소 호흡기를 딱 대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 몸의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태워가지고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가 나오게 하면 그걸로 이렇게 좀 연명이 되는 거죠.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산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한 번도 산소가 중요하다고 고맙다고 말도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죠. 그만큼 산소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게 이제 우리 지구에 들어있는 산소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 지구에 북극도 있고 남극도 있고 열대도 있고 온도차가 다 다르는데 이걸 평균을 내 가지고 1년으로 평균을 내면 14도.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하루 일기예보도 늘 보는데 우리가 평균은 14도다. 14도다. 그런데 이 14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란 말은 이 14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워지니까 14.5도, 14.6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1도만 올라가도 큰 문제예요. 1도만 올라가도 큰 문제인데 금성은 온도가 평균 온도가 얼마냐면은 477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뜨거울까? 금성은 태양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열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477도. 그런가 하면은 화성은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태양부터 거리가 멀지요. 먼데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53도. 엄청 차이 나죠. 자, 저는 이 데이터, 이 표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는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없고 우리가 사는 지구야말로 딱 거기에 맞춰 있어가지고 화성과 금성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올라가니까 온도가 한 30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그냥 뻘뻘 헤매기도 하고 영하로 내려가면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온도도 있다. 그만큼 온도는 매우 중요한데 이게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혜택이다 그 말이죠. 매우 중요하고 자 이런 조건에 우리가 지구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로 지구 환경 또는 자연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자 이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태계가 뭐냐. 오늘 가실 때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생태계가 뭔가만 이해를 하면은 이건 아주 그냥 큰 수학입니다. 뭐 돈을 벌었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지식을 얻는 거예요. 물론 다 알아요. 아마 주변 분들도 흔히 다 생태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정치하는 분들도 생태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치 생태계, 경제 생태계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나 생태계란 말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시작이 생태계란 말인데 이 생태계가 뭔가 하는 내용을 오늘 꼭 좀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생태계는 이제 용어로 설명하려면은 생물과 환경, 앞서도 말씀드렸죠. 생물과 환경이 하나의 상호작용해 가지고 하나의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이라면 좀 어려운 말일까요? 하나의 통합체, 생물과 환경이 모여진 그런 통합체를 우리는 생태계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생태계를 영어로 에코시스템. 이 정도는 우리가 에코시스템. 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코시스템. 이 에코시스템은 이 에코란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코의 어원은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생태학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에코로지, 생태학을 에코로지 그러는데
에코에다가 로고스, 에코란 말은 집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로고스란 말은 학문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집에 대한 학문, 그 집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집인데 환경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환경. 뭐 에코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환경단체에서도 에코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어원은 오이코스, 집이란 말에서 나오고, 우리 경제란 말 할 때도 에코노미, 그때도 에코가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노모스, 경제할 때 노모스인데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걸 에코노미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전에 이제 지금은 가정학과란 말 그런 과는 잘 없는데 가정학과를 영어로 한다면 홈 에코노미 그러더라고요. 홈 에코노미, 가정 경제. 그게 바로 가정 관리하는 학과가 되죠. 자, 이와 같이 에코시스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크게 무생물적인 요소가 들어 있고 생물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이건 저 대학 수능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능 시험에도 생태계는 뭘로 구성이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크게 무생물적인 요소도 있고 생물적인 요소도 있다. 근데 무생물적인 요소에 세 가지가 있고 생물적인 요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무생물적인 요소에 생명체가 아닌 그런 요소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다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가장 간단한 것이 화학 원소입니다. 화학 원소가 모여가지고 이제 물질을 만드는데 그런 물질 가운데 화합물 가운데도 유기물이라고 있어요. 유기화합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알기 쉽게 우리가 흔히 영양소라고 말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걸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다음부터 어디서 유기물이란 말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빨리 이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말한다. 뭐 그 위에도 있기는 있지만은 알기 쉽게 유기물이라는 요소가 그 무생물적인 요소, 생태계의 무생물적인 요소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양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생물적인 생물이 아닌 것 가운데 기후적인 요소, 태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기후적인 요소나 또는 물리적인 요소, 무슨 압력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요소들, 암석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무생물적인 요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 아닌 것은 크게 다 세 가지로 다 구분이 됩니다. 크게 이제 나중에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물적인 요소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 생명체가 생태계 안에 들어있는데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은 이 지구상에 생물들의 종류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한 170만 종이 되어져요. 170만 종. 그렇게 많은데 그 170만 종을 하는 일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는 170만 종이 세 가지로 들어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할 때 한 가지는 생산자. 이건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이지만은 생태학에서 생산자라고 하면은 누구를 생산자라고 그러냐 하면은 식물을 생산자라고 그래요. 식물.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파란 색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있죠. 식물들을 우리는 이 생태학에서는 생산자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생산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식물이 나와야 돼요. 저 농부를 생산자라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농부도 생산자이긴 하지만은 생태학에서는 생산자라 말하면은 이건 식물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물이 있는데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는 누구를 소비자라고 그러냐면은
일반 시민들을 소비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에서는 동물들, 모든 동물들을 소비자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그러죠. 또 동물도 잡아먹고 이 생산자란 말은 식물이 엽록체가 있다고 그랬죠. 광합성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식물만이 엽록체를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태양 빛을 받고 공기 중에 CO2를 빨아들이고 물속에서 뿌리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엽록체 속에서 이걸 가지고 태양이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영양소가 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의 탄수화물, 녹말이라고 그러죠. 녹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식물이 하고 있어요. 식물이 햇빛을 받고 대기 중에 몇 퍼센트가 있다고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0.03 매우 중요해요. 그것도 0.03%가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엽록체 속에서, 엽록체가 공장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서 막 만들어내요. 햇빛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막 합쳐내요. 만들어내는데 그때 최초로 녹말이 만들어지게 되죠. 식물이 녹말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또 맛 밖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산소가 나와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일이 식물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기 중에 산소가 몇 퍼센트가 있다고요? 산소 20%. 20%가 만들어지는데 이 산소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식물에서 나왔어요. 지구상에 없었어요. 우주에도 산소가 없었어요. 아까 보니까 금성이나 화성에도 산소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우주에도 없고 식물이 지구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무엇 가지고? 햇빛을 받았어요. 그 산소가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식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점점 많아져서 지금은 약 20%까지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서 최초로 양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빨아들이고 식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아주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을 최초로 만들어내는 생물체다. 그래서 식물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산자다. 왜 생산자라 하는지 알겠죠? 다른 생물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식물만이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포도를 만드시는 그 농장에서도 포도를 만들 때 뭐가 만들어냅니까? 태양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양이 지고 햇빛이 치면 어떻게 해요? 하우스에서 막 전기불도 켜놓고 해서 불을 만들어내는 불빛을 그렇게 해서도 양분이 만들어져요. 하우스에서. 자, 그만큼 태양은 에너지의 소스예요.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식물에 들어와서 녹말로 칼로리를 저장하게 되죠. 이렇게 칼로리를 저장해 두면은 그것들이 바로 만들어서 양분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반드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식물을 먹고 식물 속의 양분을 얻어가지고 그 식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동물이 활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없이는 식물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으니까 사람도 식물처럼 흉내내서도 살 수 있냐면 못해요. 왜 못하죠? 사람은? 왜 식물처럼 에너지를 바로 이용을 못할까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으니까. 파란 색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몸속에 피부에다가 엽록체만 딱 붙여놓고 햇빛만 배고프면 햇빛에 나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양분을 얻어내는,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아마 사람도 달라질 거예요. 아마 다음 세대, 다음 세상에서는 그런 연구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선 이제 거기는 그렇고, 이런 생물을 우리는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동물들은 소비자다. 그래서 생산자가 아니고 양분을 자기는 소비만 하지 생산을 못한다 해서 모든 동물들은 다 소비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식물만 먹고 사는 동물이 있죠. 이것을 초식동물, 초식동물은 풀만 먹고 살아야 돼요. 또 육식동물은 고기를 또 먹고 살고, 잡식동물은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하는 동물들이 바로 소비자인데, 자기 스스로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이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죽지요. 죽으면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면 그건 뭘까요? 식물이나 동물은 돌아가기 전에, 아니 분해시키기 전에 죽으면은 유기물. 그때는 이제 생명체가 아니니까 물질이죠, 물질. 사람도 마찬가지. 죽으면은 유기물질이 돼요.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이런 물질 덩어리가 되어지는데, 이런 물질 덩어리가 오래 가만히 있으면 아마 냄새 나서 막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달라붙냐면은 미생물들. 뭐 구데기도 있지만은 구데기보다도 더 먼저 많이 생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세균들, 곰팡이, 이것들이 바로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 시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유기물을, 거기서 유기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 새끼를 번식을 시키고 미생물들이 번식하고 그 에너지를 살아가면서 유기물들은 다시 뭘로 되냐면은 무기물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인 다 이렇게 밖으로, 공기 중으로, 물속으로, 토양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분해라 이렇게 말하게.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박테리아, 곰팡이가 대부분인데, 이런 종류들은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를 생태계 내에서 생물적 요소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어렵습니까? 재밌죠? 이건 이제 수능에도 나와요. 수능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과제를 줬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손자나 손녀들에게 생태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물어보세요. 생태계에 생물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면 딱 이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놀랄 거예요. 놀랄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건 꼭 좀 기억을 하시면서 길 다니시다가 식물 그러지 말고 생산자 이렇게 불러주면은 식물도 웃을 거예요. 아, 나를 잘 알고 있구나 하고 이런 그 구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 두 번째, 생태계가 지금 한 것은 생태계의 구조, 생태계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무생물적인 것, 생물적인 것, 무생물적인 것 세 가지, 생물적인 것 세 가지. 그러면 생태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